나는 기자 강량구입니다. 그 강연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배신감을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었는데 그 가천 길병원에 이 IBM 왓슨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컴퓨터 같은 게 들어온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정을 만든 거더라고요. 예, 그것의 의미를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강연 중에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연장해가지고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트레이닝을 받은, 왓슨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은 미국의 의료 환경에서는 위암이 굉장히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위암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위암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진단이라든가 처치가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위암의 경우에는 왓슨과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달랐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의 방향대로 이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이 또 왓슨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왓슨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위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의사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의사들의 판단과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의 판단이 달랐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왓슨이 그냥 친절하고 똑똑한 의사 친구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조만간 닥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IBM 왓슨도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뉴욕에 있는 슬로안 캐더링 암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받았습니다. 교육을. 인공지능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학습을 해서 그 인간 뇌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커왔냐에 따라서 그 예측을 하듯이 늑대 인간, 부시맨 얘기 지난주 강의에서 했듯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IBM 왓슨은 제일 레코멘데이션 제일 위에는 뉴욕의 슬로안 캐더링 센터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답이고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암 학회의 가이드라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고 왓슨이 완벽한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가장 위암의 성적이 좋으면 바로 왓슨에서 저희 나라 섹터가 생기듯이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시대에 와서는 전 세계가 공공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형 왓슨이니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인류가 하나의 어떤 그 뇌가 돼가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미래의학의 디시전도 지금은 일종의 그 도우미 형태를 하고 있는 IBM 왓슨이 미래 언젠가에는 우리가 그 친구 없이는 도저히 진단하기 힘든 시대가 올 거고 벌써 왓슨포 지노믹스 유전자 쪽은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앞으로 암 치료하는데 최적화된 약물을 고를 수가 없을 겁니다. 벌써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BS 최용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이 기술들 자체가 지금 의학의 발전에 주고 있는 성과는 그 진료 영역에서 진단과 치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진단에 국한된 성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려서 그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집도의가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고 외과적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결국은 그 치료 영역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관 가서
미래 세상을 그리는 영화를 보면 뭐 에일리언도 그러고 뭐 나면은 수술실 들어가면 인공지능 스캐너가 다 스캔하고 수술을 누가 하죠? 다 로봇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미래에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한국에도 많은 다빈치니 수술 로봇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수술하는 기계 따로 있고요. 조작하는 사이트는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도 수술을 한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서 반복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그 뇌 수술을 배울 때 이제 저희 선배분들은 외국의 유명한 분한테 가서 그 수술용 현미경 옆에 사이드 뷰를 보고 돌아와가지고 본 사람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수술을 다 잘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전부 한 장 한 장이 사진이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대가들의 수술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외국에 유학 안 가도 그분들 수술 동영상 보고 배우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시각을 모방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가 작용하고 있는 시각 시스템이면 아마 얼마든지 앞으로 향후 진화를 하면 가능하고, 우리의 손놀림, 요즘 뭐 셰프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이제 바느질 로봇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런 치료 영역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가 고리들인데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SF 영화를 보면, 미래 의료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로봇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가 우리가 이제 그 레이커즈왈의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특이점이고, 또 하나를 이 사람이 자율수명의 특이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오래 살고 싶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뭐 나는 지구에서 사는 게 지겹다,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런 부류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의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만 병원을 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 의료를 하고 집에서도 치료를 하겠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안락사만큼은 병원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병원의 모습은 사람을 죽여주고 장례식만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사이에 우리 의사들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저는 이제 뇌과학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많이 드냐면, 그 인간이 지금 우리 고화관님 하신 얘기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주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첨단 물리학 영역, 많은 영역이 도대체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뭘까? 지금 뭐 종교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런 시대는, 첨단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가장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이 가장 어떤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올리잖아요. SNS도 올리고, 이제 전 세계, 전 인류가 하나의 생각 덩어리가 되고 어떤 문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를 아주 가장 엉뚱한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대에 어떤 새로운 좋은 파이오니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강연 들으면서 저는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과 비슷한 견해로 저희들이 상상하는 많은 것들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강연에서 소개했던 정밀 의료의 비전,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의료의 비전도 언젠가는 실현이 될 것 같은데, 그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너는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의 생명보험을 들어줄 수 없어, 너의 실손보험을 들어줄 수 없어라고 거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의료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고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기업들이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 본인은 경찰관이 되고 싶은데 경찰관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질병의 소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경찰관이 될 수 없어요. 너는 뭔가 냉정한 판단이 요구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너는 우리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 만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어요. 라는 식의 이른바 차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런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우리 사회로 들어온다면은 그런 걱정이 그냥 기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과학기술이 그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차세대 신에너지 정책하면서 저희 나라 달구고 있는 원전 문제 같은 것만 해도 그 인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원자핵이라는 그 숨어 있는 엄청난 비밀의 판도라를 열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핸들링할 수 없는 능력자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열고 보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은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4차 산업 혁명뿐만 아니라 유전자라는 정보를 한 번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엔 실험실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한 100만 명분의 인간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한 그룹은 미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인류 60억 명의 그런 모든 데이터가 필요 없이 한 100만 개 정도로 가지면 이제 이분은 어떤 확률이 있고, 이분은 누구의 자손이고, 이분은 커피를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무서운 공상과학의 시대가 있는데, 인류는 그런 것에 직면하면 또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힘도 있더라고요. 물론 원자핵처럼 아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 본성상 그 호기심과 탐구력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나가면서 정말 요즘에는 이제 전 인류가 국수주의가 아닌 한 집단, 한 몸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윤리학을 하신 분, 철학을 하신 분, 과학을 하신 분, 정치학을 하신 분, 모든 분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풀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가 적거나 없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이나 인문학 쪽이 이제 인공지능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대신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패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과거의 분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보는 분들이 예술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 쪽에서 더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고 분류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론의 다층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번 강의 때 도표를 그려드린 이유가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소통이고 공감이고 공명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의 단어의 범주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범주에서의 데이터로 가두지 말고 뇌과학적으로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분야별로 그 데이터가 나한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가를 들여다보면 거기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작품을 그린 화가의 인생이나 숭고한 헌신, 이런 예술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인간적인 모범을 때문에 그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거지, 단순히 이게 외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이걸 명작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헌신이나 숭고한 삶, 정신 같은 게 과연 데이터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숭고함, 그러니까 명작의 기준이 아름다움보다는 희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좀 답변을 하자면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술은 인문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간의 행위나 그 순간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쉬운 얘기로 추억이라고 그래요. 추억 또는 스토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이 데이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반응을 데이터화함으로써 그것이 사업화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 지금 컴퓨터와 더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은 0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 수가 있는 세상은 다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피 앤 페이스트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안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정의하는 아날로그라는 세상이고, 여기에 지금 빛이 내려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기파잖아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넘어서 초음파, 적외선, 자외선 너무 많은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파동의 아날로그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입자화되고 나누는 디지털 시대의 폭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 인간은 꼭 디지털이 아닌 센서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몸이 있으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좀 독특하고 특이한 거를 좀 잘 찾아가고 누리고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 교육은 삶을 가르치는데 한국 교육은 시험을 가르치는 것 같더라. 유대인들이 노벨상 타려고 공부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세요? 부자 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교육을 자기들의 모토로 삼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질문을 갖고 있으면 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실을 보니까 막 서로 질문하려고 이렇게 손드는 건지 아니면 답을 하려고 손드는 건지 어쨌든 교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 교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